오늘 4부에서는 주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00만 명이 왔네 안 왔네, 한쪽에서는 숫자로 논쟁 중입니다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많은 시민들이 일상을 포기한 채 다시 촛불을 들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요일 촛불 집회 연단에 올라가서 정치검찰을 향해 사자후를 토한 분, 경희대학교 김민웅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쉬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목소리가 원래 좋으신데, 상당히 좋으신데. 근데 지금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 숫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사람들이 예상을 넘어서 왔을 뿐만이 아니라 예. 규모도 상상 이상이었죠. 예. 이건 말하자면 그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민심의 무게까지 담겨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거의 집회와 다른 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조직된 단체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네.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원래 촛불 우리가 2016년에 했던 것도 보면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촛불 민주 시민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광장이다. 사실 그 서초동의 그 거리는 광장이 아니에요. 예. 차가 통행하는 그러한 도로인데 그곳을 굉장히 새로운 의미를 가진 그런 광장으로 전환시켰다는 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토해냈다. 이런 점 함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과 통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네.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검찰이 그런 분노로 모였다, 이런 요지에 답을 해줬습니다. 교수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제1차 촛불 시민혁명에 이어서 제2차 촛불이 타올랐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촛불 시위를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물러나게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민의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권력기관의 변화가 매우 중요했는데 이런 과제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난관 또는 좌절 또 저항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좌절될 그러한 위기에 처한 것을 시민들이 안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청산하려고 했던 적폐 세력이 총궐기해서 함께 모였다. 이건 곤란하다. 이걸 통해서는 이쪽 스토리요. 적폐 세력을 말하자면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그런 성과들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더 컸다고 봐요. 그 분노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런 세상이 안 오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위기, 절박감 이런 게 더 중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교수님은 지금의 검찰도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지금 보면은 이제 검찰의 권력 자체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았죠.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 권력의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보통 일상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검찰 권력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군부가 있었죠. 그다음에 정보기관이 있었죠. 그리고 검찰 권력이 있었는데 군부와 정보기관은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그들의 정체가 보였습니다. 근데 검찰 권력은 잘 안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이건 정말 위험한 집단이로구나. 그리고 이걸 새롭게 바꿔내지 않으면 보통의 일상의 시민들의 삶도 위험에 처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각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죠. 네, 교수님 이번에 처음 검찰 비판한 게 아니고 9월 초부터 본인의 SNS 글에서 8월 말부터 얘기를 8월 말부터입니까? 그렇죠. 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떤 점이 그런 글을 쓰게 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죠. 왜냐하면 장관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선출된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고 그 정책 의지를 말하자면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는 배치하는 과정을 선출되지 않은 행정기관이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검찰 권력과 관련해서는 개혁의 요구가 국민들 전체에게 아주 강력하게 있는데 이런 과정에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나섰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 후보자의 혐의를 털어주는 것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혐의를 잡든 잡지 않든 청문회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검증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국민적 검증 절차를 거치기 전에 검찰이 관여했다는 자체가 이미 대단히 강력한 정치적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정치적 의지를 좌절시키거나 그것을 개입해서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월 4일 날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 대상이다.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 수사 요구가 많다.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한다.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이런 발언을 윤석열 총장이 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이고. 당연하죠. 정치를 검찰이 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발언들이 이제 사건이 전개되기 전에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 얘기 검찰 관계자한테 들은 겁니까? 이건 이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반신반의했지만은 실제로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언비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확인하고 듣는 얘기들 하나하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자신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 당시에 박상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하지 않았죠. 이건 이제 지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일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전개되는 수사의 내용과 성격을 보면은 대단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권 유린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 과정을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도리어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 뿐만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야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검찰의 수사 과정 자체가 대단히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자 나선 또 임명된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임명권자에 대한 반란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지지난주에는 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이번 주에 뭐 주최 측에서 이야기하기로 80만, 100만, 200만까지 훨씬 많은 수가 모였단 말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은 결국은 그 검찰에서 지난주에 실시한 대통령이 외유를 나갔을 때 조국 장관의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또 딸의 중학교 일기장을 가져가려 했다. 이런 부분이 아마 국민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아닐까. 큰 도화선이 됐겠죠. 하지만 그런 사건 하나만 가지고 볼 것은 아니고요. 지난 2달 동안에 이뤘던 사건의 진상과 전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 하나보다 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없는 채로 검찰발 미확인 보도가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융단폭격적으로 나왔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SNS를 통해서 국민들이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허위가 계속 입증이 됐고 이러면서 검찰의 과잉 수사가 쌓여갔을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이 굳어져 갔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 특히 이제 아이들의 문제까지 건드리는 걸 보면서 분노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집회 현장에 가보면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식당에서 우연하게 동석을 했던 분들의 얘기가 대부분 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일기장을 가져가지? 일기장을 압수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날이 딸의 생일인데 검찰은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 이건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단에서 교수님이 뭐 국민을 공포에 느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포를 느꼈을 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그런데요. 아, 우리 일기 쓰면 안 되는 거야? 혹시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뭐 압수수색 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미 국민교육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커진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이 국민들의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무서워할지 모르겠지만 죄 없는 국민들조차 공포심에 몰려가게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검찰의 죄다. 사실은 국민들을 검찰이 두려워해야지 국민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죠. 알겠습니다. 도리어 검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진다. 마음 든든하다. 이런 형태로 검찰의 역할을 해나가야 될 텐데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탄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요. 자, 김민웅 교수하고 인터뷰는 잠시 후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요.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사이에 토요일 촛불 집회 무대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 펼쳐졌는데 그 공연을 하셨던 분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명 검사전이라는 제목의 판소리 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주인공이죠. 현직 중학교 교사인 광주 주월중학교 백금열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작가님. 예. 제 팬이라고요? 예, 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팬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 지금 판소리를 공연을 하셔서 화제가 됐는데 학교에서는 한 분을 가르치신다고요? 예, 예. 전 당연히 또 이 판소리를 가르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아니었고. 예, 판소리는 취미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취미 활동입니다. 예. 그 학생들이 선생님 공연을 봤지 싶은데 뭐라고 해요? 애들은 모르고요. 아, 몰라요. 예, 서울 일은 모르고 있고. 예. 이제 뭐, 그때 저희가 광주에서 버스 8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내려올 때 이제 뭐 분들이 그냥 시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원했다. 예. 저 광주에 살고 계신데 서울까지 올라가서 내가 무대에 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 제가 하려고 간 건 아니고. 예. 광주에 다른 어떤 그 전교조 대선배님께서 퇴직하신 분인데 이제 자네 그 소리 그런 거를 거기서 해가지고 사람들 막힌 가슴을 좀 뻥 뚫리게 해줘야 하네. 그래서 내가 신청해 놨으니까 자네 준비하게 하셔서 그냥 금요일 밤에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예. 그날 광주에서만 45인승 버스가 10대 나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8대요. 8대. 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예. 그 대통령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올라온 거다 했는데 혹시 어디서 전화 받고 다 가자 이렇게 해서 오신 겁니까? 광주에서 올라오실 때? 글쎄요. 저는 전화를 못 받았네요. 뭐 다른 데로 갔나 보죠. 예. 이게 판소리 공연 내용도 들어보면은 검사들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많았는데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아, 직분에 충실한 검사님들은 전혀 불편할 일이 없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과 그 검사들과 대화할 때 그때 그 대통령님을 조롱해가지고 이제 검새라는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새들, 그 다음에 떡값 받아먹는 떡검들, 그 다음에 김학의처럼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새검이라고 하죠. 또 썩어 문드러진 썩검들은 들으면은 불편할 그런 내용입니다. 예. 뭐 검사님들 존경합니다, 저는. 예. 문제 있는 검사들한테만 욕을 했다 이 말씀인 것 같고. 자, 욕이라기보다는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법적인 문제는 제가 잘 예. 모르겠고요. 예. 국민들 상식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전혀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몰상식한 짓이 21세기 백주 대낮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때 올라가는 버스에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한결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육두 문자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차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소리로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도 참여하십니까? 당연히 가야죠. 아하. 이번 주도 공연도 하시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시키면은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서 판소리 공연을 펼친 광주 주월중학교 백금열 선생님이었고요. 예, 중간에 백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백 선생님 본인의 판단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제작진하고 좀 무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백금년 선생님 인터뷰 잠시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민웅 교수랑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하고 또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웅 교수께서. 자, 그런데 과연 검찰이 이런 민중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느냐? 제대로 아직도 잘 못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 권력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예. 나오는 건 헌법을 지키고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인권윤리적인 요소가 분명하고 예. 헌법적 권리 자체를 보장하지 않은 수사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가 국회를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직속 상관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때까지 검찰이 지탄받았던 검찰 권력의 기득권 이걸 내려놓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의 인권윤리적 요소를 철저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사 논리를 앞세워서 헌법적 권리가 유린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성이 전혀 없구나.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 집어치우라는 얘기죠. 그 촛불 시위 현장에서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만두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 권력의 개혁은 난망하다.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중지하지 않으면 도리어 검찰 개혁의 대상인 세력이 주체를 나서서 결국은 검찰 권력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좌절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도 비슷한 구호가 나왔는데 검찰 개혁 네. 이꼴은 조국수. 왜 검찰 개혁이 꼭 조국을 수호해야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연하다는 얘기는 당장 지금으로서는 검찰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조국 장관이니까는 조국 장관을 만약에 퇴진시킨 다음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애초에 장관 임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예. 장관 임명을 하고 난 이후에 총공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또는 상징성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권력 개혁에 대한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주목하고 반격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이 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뭐 샅샅이 털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혀 없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장관 후보자들이 걸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 단 하나도 걸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 권력의 저항이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개인적으로도 체험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검찰은 권력기관으로서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구나라는 절박감이 조국 장관 개인에도 있을 거예요. 현재 검찰 권력 개혁에 최전선에 서 있는 장관을 빼놓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예.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임명 전에는 조국 아니어도 됐을 수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다 이 말씀이네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일정하게 초석을 놓은 셈이죠. 그 다음 단계의 대통령의 전략적 의지가 조국 장관 임명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놓고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실제로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거의 10년의 세월 동안 검찰 권력 개혁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 왔고 그것을 정부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작업도 해온 것으로 예, 알고 있어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는 예. 이 작업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힘을 다해서 검찰 권력의 저항을 체험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하리라고 예. 봅니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면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는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개혁 세력들이고 그 세력들의 역공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당연하죠. 거네요? 네. 그럼 거기에 그래서 이와 같은 언론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일종의 권력 카르텔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정치 적폐, 언론 적폐, 그리고 사법 적폐 이런 것을 지난 토요일에도 집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이 우리 사회의 특권,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체제가 전부 모여서 권력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조국 장관을 꺾으면
개혁의 예봉을 꺾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국민들이 그날 모였던 국민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의지를 보인 셈이고 아마 지난주에 그렇게 모였던 이 힘은 다음 주에도 더 거센 힘으로 폭풍으로 나타나서 촛불의 성과를 꺾어버리는 이 힘에 대한 총공세가 예. 다시 시작될 거로 좀 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정부를 촛불이 만든 정권이다. 늘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정권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을 만들어줬고 권력을 쥐어줬는데 네. 그러면 권력을 줬을 때 조국이 민정수석 했었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힘이 있었을 때 권력 개혁 검찰 개혁 못하고 왜 다시 국민들을 또 거리로 내몰게 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원래 구상은 이렇게 시작됐던 건 아니었죠. 따져보면은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은 한일협정 문제가 거론됐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그런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세력들에게 이건 곤란하다. 대법원 판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거론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내렸던 판결인데 예. 만에 이와 같은 판결을 부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일 세력일 뿐만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권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다가 공세가 시작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검찰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나 지난 세월에 축적돼 왔던 적폐의 총공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보지 않으면 현재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본질은 어디 있는가? 단순히 검찰개혁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법개혁도 해야 되겠죠. 언론적폐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정치적폐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 바로 이 검찰 권력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검찰 권력의 개혁이 시동을 걸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 예. 기반이 붕괴되는 그러한 예. 시작이라고 예.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현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이번 주 초에 아마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 이게 검찰의 지금 계획인 것 같고요.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만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검찰의 혐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죄를 입증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될 것이고요. 아마 이 재판정까지 가게 되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펼쳐지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그와는 별도로 법무부 장관이 위치했을 때의 검찰개혁의 시동과 속도와 무게는 상당히 빨라지고 무거워질 것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그런 시동이 걸렸죠. 그래서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 감찰본부장도 사무국장도 사무처장인가요? 사무국장인가요? 네, 사무국장. 네. 그렇게 해서 임명을 했죠. 이거는 말하자면 법무부 내에서 검찰에 대한 지휘 계통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현재 보면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상관인 수사와 관련한 것 외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안에서의 지휘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교란까지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법무부의 역할이 검찰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러한 상황을 전개하는 작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